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 교재 431페이지고요. 최신 기출문제 54회. 네, 제 54회 문제는 지난해 8월에 출제되었던 문제입니다. 자, 최신 기출문제 54회에 실무 이론평가 문제 10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FAT 1급의 이론 문제는 그동안 FAT 1급 준비하면서 기출문제 모의고사 많이 보셨잖아요. 그런 수준으로 이제 나왔는데, 그러면 TAT 2급은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제 요거 풀어보시면 여러분이 감이 오실 거예요.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네, 여러분 뭐 자산 하면은 다 알고 있죠.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대되는 바로 자산이고,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분류가 되고, 이런 거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자, 1번 보겠습니다. 자산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당해자산에 미래 경제적 효익이 내재되어 있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자산이라는 것은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기대되어야 그게 자산인 것이죠. 다음에 2번을 보겠습니다. 자산의 존재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형태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그렇죠. 물리적 형태가 있는 것이면 유형자산으로 우리가 표시하고, 형태가 없는 것은 우리가 무형자산으로 분류를 하기 때문에 물리적 형태가 있어야 되는 것이 필수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맞았고, 그 다음에 3번을 보면은 자산의 정의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적 권리를 보유하여야 인식할 수 있다. 이거 틀린 것 같아요. 반드시. 네. 우리가 보통 무형자산의 경우는 법적 권리로부터 무형자산이 표시되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통제하고 있고 우리 것이라는 것이 인식될 수 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자산에는 유형자산도 있잖아요. 유형자산인 경우에 어떤 법적 토지나 건물처럼 무슨 토지 대장이라든가 권리증이라든가 이런 게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3번은 옳지 않다. 그 다음에 4번. 자산은 과거 사건의 결과 기업이 통제하고 있고,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떤 결과에 의해서 통제하고 있게 될까요? 과거에 우리가 그걸 취득했잖아요. 취득했거나 어떤 법적 권리를 확보하게 됨으로써 우리 기업이 통제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은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대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우리가 자산이라고 합니다. 자, 3번 틀렸다는 거 여러분 아실 거예요. 다음에 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12월 중 상품 매매 자료이다.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을 선입선출법으로 적용할 경우 매출 원가와 매출 총이익은 각각 얼마냐. 요 수준의 문제는 FAT 1급에서도 자주 나오는 문제죠. 그렇죠. 자, 그래서 매출 원가를 먼저 구해보겠습니다. 자, 매출 원가를 구하려면 상품 매출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찾아야 되는데, 12월 9일 날 150개를 매출했습니다. 이 150개의 원가를 선입선출법으로 우리가 계산해 내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150개가 기초에서 100개, 그러면 100개 곱하기 1,000원, 10만원 하고, 그 다음에 5일 날 매입한 거에서 50개, 그러면 50개 곱하기 1,200원. 그러면 6만원이죠. 그러면 10만원 더하기 6만원이 150개의 원가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2번 아니면 3번이 답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매출 총이익을 구하겠습니다.
매출 총이익은 매출 원가가 16만 원인 걸 알았으니까 매출액을 위에다가 넣어서 빼주면 되는 거죠. 그럼 매출액은 얼마예요? 여기 12월 9일 날 150개를 4,000원에 팔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매출액이죠. 150개 곱하기 4,000원. 요게 매출액이죠. 그래서 4, 5, 20, 4일은 4. 60만 원이 매출액이 되는군요. 60만 원. 그래서 60만 원에서 16만 원을 뺀 것이 바로 매출 총이익이 됩니다. 그러면은 44만 원이다라는 얘기죠. 44만 원 맞죠? 그래서 2번이 답인 것입니다. 뭐 2번 같은 내용은 FAT 1급에서도 나올 수 있는 아주 쉬운 문제. 네, 1, 2번에서 어려운 거 없으시죠? 자, 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어느덧 이제 그 재무회계 이론 이런 것이 수준이 많이 높아지셨어요, 그동안에. 그래서 뭐 지금 갑자기 이런 문제를 만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앞에서 FAT 1급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이론 문제들을 많이 경험해 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력이 많이 쌓인 거죠.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의하여 주식회사 한공이 23년 1월 1일부터 기계장치의 처분 시점까지 인식할 감가상각비는 얼마냐 이랬습니다. 자, 23년 1월 1일부터 처분할 때까지의 감가상각비가 얼마가 있느냐. 내용을 보겠습니다. 한공이 보유하고 있는 기계장치는 22년 말 장부 금액이 180만 원이었네요. 장부 금액이라는 것은 취득 금액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금액을 말하는 거죠. 네, 180만 원이었는데 두 번째 자료. 한공이 23년 8월 1일 그러면 7개월 지나서 팔았네요. 그렇죠? 8월 1일 날 190만 원에 처분을 하면서 20만 원의 처분 이익이 발생했다. 그러면 장부 금액이 얼마여야 돼요? 20만 원의 이익이 나오려면 처분할 때는 170만 원이 되어야 되죠. 그래야 190에 처분했을 때 20만 원의 이익이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라는 것은 처분 금액 마이너스 장부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장부 금액이 170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답이 나온 겁니다. 전기 말에 장부 금액은 180이었어요. 그런데 처분할 때 장부 금액이 170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10만 원이 바로 7개월치 감가상각비. 즉 23년 1월 1일부터 기계장치 처분 때까지의 감가상각비가 10만 원이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당기 순이익을 증가시키는 결산정리사항이 아닌 것은. 자, 우리가 이제 결산정리 분계든 뭐 어떤 분계든 간에 당기 순이익을 증가시키려면 수익을 발생시키거나 비용을 취소시키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렇죠? 예, 비용이 취소되거나 아니면 수익을 발생시키거나. 근데 그것이 아닌 것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1번 보겠습니다. 전액 비용으로 처리한 보험료 중 선급분을 계상한다. 이게 지금 미경과 보험료잖아요. 미경과 보험료는 기말에 어떻게 해요? 당기의 비용에서 취소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이익을 증가시키는 거 맞죠? 다음에 2번. 전액 수익으로 인식한 이자 수익 중 선수분 계상. 자, 이거는 수익을 취소시킨 거예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익을 증가시키는 게 아니고 2번은
이익을 감소시킵니다. 단기의 수익으로 받은 것 중에 선수분이 있어가지고 이자 수익에서 빼줬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단기 순이익의 감소죠.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기간 경과한 임대료 미수분을 계상한다. 자, 임대료가 수익인데 이미 기간이 경과했는데 내년에 받기로 했다는 거예요. 미수분. 그러면 이거 수익을 발생시키는 분계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건 이익을 증가시키죠. 다음에 4번. 전액 비용으로 처리한 소모품비 중 소모품 미사용액을 계상한다. 그러면 소모품 미사용액을 자산 잡으면서 대변의 소모품 비용 취소시키죠. 예, 비용 취소는 이익을 증가시킨다. 예, 결산 수정 분계 내용이에요. 근데 2번은 이익을 감소시키는 내용이에요. 예. 자, 이해가 됐으리라고 봅니다만은 혹시 이것이 분계로 증명을 좀 해보자라고 한다면 1번은 분계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차변이 선급 비용, 대변이 보험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이 취소되니까 이익이 증가되는 거고요. 2번의 분계는 이자 수익 선수분이기 때문에 차변이 이자 수익, 대변은 선수 수익 이런 분계죠. 그래서 이자 수익이 차변에 오면은 비용이 수익이 취소되잖아요. 그래서 이익이 감소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3번 보기의 분계는 이거죠. 임대료 기간 경과분 미수분을 계상해라. 임대료를 발생시켜라 이겁니다. 그러면 차변이 미수 수익, 대변이 이자 수익. 이렇게 수익을 발생시키는 분계죠. 그래서 이익이 증가하죠. 임대료군요. 이자가 아니고 임대료. 네, 임대료. 대변의 임대료 수익 발생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4번의 분계는 소모품비 미사용액을 자산 잡는 거니까 차변이 소모품, 대변이 소모품비죠. 그래서 비용을 취소시키기 때문에 이익이 증가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분계도 가능해야만, 이 분계가 가능하니까 우리가 그 결론을 냈던 거예요. 답이 2번이라는 결론. 답이 2번은 이자 수익이 차변에 왔잖아요. 수익이 차변에 오면 이건 수익의 취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익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이익이 감소하게 돼 있어요. 나머지는 다 이익이 증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분계와 함께 여러분이 이 문제를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왜 답이 2번인가를. 다음은 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5번이죠. 5번. 주식회사 한공은 23년 1월 1일에 액면 금액이 100만원, 액면 이자율은 5%, 만기가 3년, 이자는 매년 말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사채를 발행했습니다. 발행 시점의 시장 이자율과 유효 이자율은 6%로 동일하며 발행가액은 97만 4천 원이었습니다. 할인 발행을 했네요. 100만 원짜리를 할인 발행했다는 것이죠. 23년 말 손익계산서상 사채 관련 이자 비용은 얼마냐? 자, 여러분 손익계산서에 반영되는 이자 비용은 유효 이자율법으로 인식한다. 요거 기억하고 있나요? 유효 이자율법에 의한 이자 비용 계산 공식 기억하고 있어야 될 텐데, 자, 이자 비용을 계산할 때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기초장부금액 곱하기 유효이자율입니다. 그러면 이 사채의 기초장부금액은 얼마냐? 97만 4천 원이 되죠. 23년 말 기준이 아니라 기초를 따지는 거니까요. 우리 발행 금액이 기초예요. 23년 1월 1일 날 발행을 했기 때문에 기초 액면 금액으로 이자 비용 인식하는 게 아니고 발행 금액으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97만 4천 원 곱하기 유효이자율과 시장이자율이 같다 그랬잖아요. 6%다 이겁니다. 이게 이자 비용으로 인식되는 금액입니다. 계산 한번 해보세요. 얼마 나옵니까? 58,440원 나와요. 네, 58,440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서 좀 나아가가지고 여러분이 이자 지급에 관한 분계를 한번 해봐라. 할 수 있죠. 우리 배웠잖아요. 사채에서. 자, 차변에 지금 이자 비용은 계산해 놨잖아요. 58,440 이자 비용. 자, 대변에 현금은 이제 우리가 사채권자에게 지급해야 될 돈입니다. 뭐 보통 예금이 될 수도 있고 현금이 될 수도 있어요. 현금으로 줬으면 대변의 현금이고 계좌이체해서 지급했으면 보통 예금이 되겠지만 얼마를 지급할까요, 여러분? 매년 말에 지급하기로 했으니까 결산 때 지급할 텐데 얼마 지급할까요? 100만 원짜리 한 장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 지급하는 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요. 액면 금액 곱하기 액면 이자율. 그래서 매년 똑같은 금액을 지급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매년 동일한 금액. 액면 금액 곱하기 액면 이자율. 이건 매년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100만 원 곱하기 5%. 그러면 5만 원이죠. 네, 5만 원. 자, 지금 이제 차액이 8,440원입니다. 이걸 대변에 무슨 개정 과목으로 처리하는지 기억나시죠? 네? 자,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발행할 때 말입니다. 채권을 100만 원짜리를 97만 4천 원으로 발행하면 그 차액이 지금 2만 6천 원이지 않습니까? 2만 6천 원을 우리가 무슨 개정 과목으로 처리하죠? 2만 6천 원 차이를 채권 발행할 때 할인 발행할 때 사채 할인 발행 차금. 그렇죠. 그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중에서 8,440원을 23년 결산 때 차감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사채 할인 발행 차금, 그러니까 26,000원 중에서 이번에는 올해는 8,440원만 상각하는 겁니다. 8,440.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사채에 대해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의 상각과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의 할인 내서 이런 분계를 우리가 3년 만기 3년으로 하면 3번 했잖아요. 3번 해가지고 이 사채의 장부 금액이 액면 금액하고 일치하도록 해가지고 마지막 3년 차에 딱 갚으면 사채가 장부 금액이 딱 제로가 되게 되죠. 그 절차 우리가 공부했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5번 문제를 풀 때는 이것만 문제를 낸 거예요. 요 이자 비용, 요 이자 비용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아는지 이것만 문제를 냈는데, 이것을 이자 비용 인식과 사채권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포함해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삼각하는 요 분계가 하나의 거래 회계점 전표를 입력해야 되는 그런 거래가 됩니다. 자, 그래서 3번 요 공식 유효이자율법에 의한 이자비용 인식하는 방법, 기초장부금액 곱하기 유효이자율로 계산하면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 자, 5번과 같은 문제는 FAT 1급에는 안 나와요. 출제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TAT 2급은 우리가 TAT 2급 이론 부분에서 FAT 1급은 사채를 발행하는 단계까지 회계 처리만 우리가 공부하죠. 근데 TAT 2급은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나 할증 발행 차금을 할인 상각하는 거까지도 다루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문제가 나온 거예요. 다음에 6번을 보겠습니다. 사업자가 매입세 공제를 받은 재화를 다음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거래에 해당하는 것은, 자 보니까 이제 5번까지가 재무회계 문제였네요. 5번까지. 그러면 이제 6번부터 나머지 10번에는 부가세 문제하고 소득세 이론이 들어있다는 거죠. 6, 7, 8, 9, 10에. 자, 6번은 부가가치세 이론입니다. 자, 뭐냐면은 매입세 공제를 받은 거를 다음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과세에 해당되는 거 어떤 것일까? 견본품을 무상으로 제공했다. 이거는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견본품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거래상 견본품을 줄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과세하지 않아요. 2번 면세 사업을 위해서 사용했다. 과세됩니다. 답이 2번이에요. 네, 우리가 매입세 공제받은 재화를 면세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게 되면은요, 우리가 자가 공급으로 보고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간주 공급으로 보고 과세합니다. 다음에 3번 작업복, 작업모, 작업화로 사용하는 경우, 이거는 이제 개인적 공급으로 보지 않죠. 그래서 이것도 공급으로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공급으로 보지 않고. 그 다음에 4번 자기 사업상의 기술 개발을 위해서 시험용으로 사용한 경우도 우리가 과세하지 않습니다. 또 이제 그 자기 사업상 기술 개발이라든가 또는 애프터 서비스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수선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과세하지 않습니다. 자, 2번이에요. 이건 이제 아주 특별한 공급이라는 부분에서 우리 부가세 이론에서 공부했던 내용이죠. 다음에 7번도 부가가치세 문제입니다. 다음은 컴퓨터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한공의 23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간의 자료이다. 이를 토대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네, 납부세액은 어떻게 구하는 거죠?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는 거잖아요. 자, 모든 거래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필요한 세금 계산서는 적법하게 수취했다. 자, 그러면 매출세액을 요 두 개가 매출이네요. 이 두 개가. 또 매입이 밑에 하여튼 뭐 하나씩 보겠습니다. 매출은 요 두 개 맞는 것 같아요. 자, 국내 매출이 3천만 원이면 여기서 매출세액이 300만 원. 그 다음에 직접 수출은 영세율이니까 매출세액은 0원. 다음에 이제 매입세액 보겠습니다. 컴퓨터 부품을 매입하고 1,100만 원어치 매입했으면 여기에서 매입세액은 110만 원.
매입세액이. 그 다음에 배달용 1톤 트럭을 1,500만 원에 구입했으면 여기에 대한 매입세액은 150만 원. 10%니까. 그 다음에 거래처 증정용 선물을 구입했는데 300만 원을 구입했으면 매입세액은 우리가 30만 원이 있으나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이므로 공제를 못 받죠. 그래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만 공제를 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60만 원을 공제해야 되겠네요. 자, 매출세액 300 마이너스 260만 원. 답은 40만 원이다.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번을 보겠습니다. 자, 8번부터가 소득세 문제네요. 8번부터가 소득세 이론이 8, 9, 10 이렇게 3개 나오고 부가세 이론이 2개 나온다는 얘기네요. 자, 다음 중 금융소득의 과세 방법에 대하여 바르게 설명하고 있는 사람은, 자, 여러분 금융소득이라 하는 것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말하는데 이자와 배당소득의 과세 방법 우리가 아주 중요한 표라고 하면서 이 금융소득 마지막 부분에 표 하나 있었어요. 그거 잘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자, 첫 번째 사람, 부부의 금융소득 합계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다. 자, 우리가 이 소득세라는 것은요, 개인적으로 과세하는 것이지, 뭐 부부라 하더라도 합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인처리는 합계금액이다 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2천만 원까지는 맞았어요.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된다, 이 말은 맞았는데 합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별로 판단하는 거예요. 다음에 두 번째 사람, 원천징수 되지 않은 이자소득은 조건부가 아니고, 자, 원천징수가 안 된 이자소득에 대한 것은요, 무조건 종합과세 해야 돼요. 왜냐하면 세금은 한 번은 과세를 해야 되잖아요. 한 번은. 그래서 원천징수가 되지 않은 것은 2천만 원이 되든 2천만 원이 안 되더라도, 즉 20만 원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종합과세합니다. 원천징수 안 했기 때문에. 조건부 아니다 하는 거. 그래서 이 사람도 틀렸고. 그 다음 사람, 비실명 금융소득. 원천징수 세율이 아주 높았죠? 90%. 무조건 분리과세된다. 맞았습니다. 이 사람이 맞은 거죠? 이거는 말이죠. 이 비실명 금융소득을 만약에 종합과세를 하게 되면은 조건부 종합과세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2천만 원 이하는 비실명 금융소득이라 하더라도 종합과세 된다. 그러면 여러분 종합과세 기본세율이 최고가 45%밖에 안 돼요. 그러면 오히려 이 사람은 환급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런 이유에서 무조건 분리과세 해가지고 원천징수 세율을 굉장히 높여서 과세를 좀 세게 해야 되겠다,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죠. 답은 동원이. 3번이 답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왜 틀렸는가 볼까요? 민주, 금융소득의 필요경비는 인정받을 수 있어? 없습니다. 이자와 배당소득은 우리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자 배당소득 니콜 이자 배당소득 금액이다. 금융소득은 소득과 소득금액이 같다 그랬습니다. 즉 총수익금액과 소득금액이 같다. 필요경비가 없다는 이야기죠. 실제로는 있을지 모르지만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틀린 겁니다. 답은 3번이었죠. 다음은 9번 문제 볼까요? 다음은 거주자 김한공 씨가 23년 소득 내역이다. 이를 토대로 김한공 씨의 종합소득 과세 대상 소득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김한공 씨의 소득 내역을 쭉 보시고 종합과세 되는 것만 추려보면 되겠습니다. 자, 1번 첫 번째 점,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함으로써 발생한 수익 금액이 1,000만 원이 있다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사업소득에 나오는 내용인데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되면은 우리가 비과세 적용을 해줘요. 이건 비과세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다음 두 번째, 건물을 임대하고 임대료로 받은 소득, 사업소득이죠. 건물을 임대했으니까 2,400만 원이고 필요경비가 1,400입니다. 자, 일단 사업소득에 해당이 되고요. 소득 금액을 따질 때는 여기 필요 경비는 빼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 금액만 일단 체크해 보시면은 1,000만 원이 되겠네요. 건물 임대한 건에 대해서 소득 금액은 1,000만 원. 그 다음에 세 번째, 복권. 복권 및 복권기분법에 따른 복권당 정금 2,000만 원. 자, 복권은 기타 소득으로 분류는 하는데 절대로 종합소득으로 신고는 하지 않아요. 원천징수로서 의무가 끝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소득을 우리가 무조건 분리과세 소득이라고 그러잖아요. 무조건 분리과세 기타 소득입니다. 그래서 이건 제외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점, 일시적인 문해 창작의 대가로 1,500만 원을 받았어요. 일시적인 문해 창작의 대가하고 강연료 시험에 잘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요거는 필요경비가 60% 인정되는 기타 소득이에요. 필요경비 확인되지 아니함 하면은 60% 그냥 인정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40%가 기타 소득 금액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계산기로 1,500만 원 곱하기 40%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600만 원 나오죠. 만약에 이게 300만 원 이하로 나오면 기타 소득은 또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600만 원이죠. 그러니까 이건 종합과세. 두 개를 더합니다. 그러면 1번이죠. 종합소득으로 과세할 종합소득 금액을 계산하라 하는 거예요. 소득 금액은 필요경비 뺀 것을 말하는 거니까 필요경비 빼가지고 계산하면 이 두 건에 대해서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죠.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에 근무하는 김회계 씨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 금액은 얼마인가 이랬습니다. 자, 신용카드 사용 금액 중에서 우리가 신용카드 사용 금액으로 입력할 수 없는 내용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것만 한번 체크해서 더해보면 되겠습니다. 아파트 관리비는 신용카드로 사용했던 거 사용금액으로 입력할 수 없어요. 중학생인 자녀의 영어 학원비, 우리가 그 학원비는 가능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것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하고 착각을 해가지고 여러분이 갑자기 중학생 이건 미취학 아동이 아니구나 하고 뺀다고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그거는 교육비 세액공제 이야기고 여기는 지금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기 때문에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관계없습니다. 학원교육비 신용카드 결제한 건 신용카드 사용금액으로 넣어서 소득공제는 다 적용됩니다. 다음에 맹장수술 요거 됩니다. 의료비 지출한 것은요 신용카드 사용금액으로도 되고
의료비 세액공제로도 되는 중복 적용되는 거가 세 가지 있었는데 의료비하고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하고 교복구입비하고 요 세 가지가 중복 적용되는 그러니까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중복 적용되는 거였어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해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안 돼요. 해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는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 못 받습니다. 자, 그래서 600만 원이 답이 되겠네요. 1번이 답인 것이죠. 네. 자, 여러분이 기출문제 이론을 처음 54회에 출제된 걸 풀어보셨는데 이런 수준으로 최근에도 출제되는 것 같아요. 이 정도 수준으로. 그래서 재무회계 5개, 부가세 2문제, 소득세 3문제 이렇게 10문제가 출제가 됩니다.